다음 이상전압 및 보호개전 방식입니다. 이름에서 제목에서 나왔듯이 이상전압, 즉 뇌서지, 벼락이 쳤다 혹은 개폐를 했다 하면 이상전압이 발생하고요. 그러한 현상에 대해서 보호를 해야 되죠. 전선을 보호하기 위해서 뭐 개전 방식, 개전기, 뭐 릴레이 이런 것들을 사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상전압의 발생 원인으로는 내부적인 요인과 외부적인 요인이 있는데, 내부적인 것이란 것은 우리가 사람이 인위적으로 만든 겁니다. 예를 들어서 개폐기를 온오프 했다는 것 자체가 사람이 만든 요인이죠. 그래서 이런 것에 의한 개폐 서지가 있고, 벼락이 치고 뇌 같은 경우는 사람이 인위적으로 만든 게 아니고 자연적인 현상에 의해서 생긴 겁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외부적인 요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개폐서지는 개통 조작 시, 즉 차단기의 투입이나 개방 시에 나타나는 과다전압을 얘기하고, 외부적인 요인은 직경뇌와 유도뇌가 있는데 바로 치는 것을 직경뇌라 하고요, 어떤 한번 거쳐서 치는 것을 유도뇌라고 하고, 이런 요인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이상전압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기기는 보통 지금 보호하는 기기가 종류가 많습니다. 어떻게 보냐면 여기에서는 송전선로에서 보호하기 위한 기기, 그 다음에 뭐 배전선로에서 보호하기 위한 기기, 혹은 변압기에서 보호하기 위한 기기 등이 나누어져 있는데, 지금 여기에서는 송전선로에서 이상전압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기기가 피레기와 가공지선과 매설지선이 있습니다. 네. 피레기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 변압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게 변압기입니다. 트랜스고 접지가 되어 있는데, 이상전압이 이렇게 변압기로 침입해서 이 변압기가 소선될 수가 있죠.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얘가 피레기의 기호입니다. 네. 그래서 얘가 이렇게 피레기가 없으면 이렇게 변압기에 이상전압이 침투하겠지만은, 피레기를 통해서 어떻게 먼저 피레기로 방전을 시켜버리는 거죠. 이렇게 보호하는 것. 그 다음에 가공지선은 우리가 이렇게 변압기, 송전선로 이렇게 있다고 했을 때 이렇게 있죠? 이렇게 있는데, 맨 윗부분에 이렇게 위치해서 직경뇌 등이 전선을, 우리가 전압선이라고 그러죠. 이것을 때리기 전에 먼저 가공지선을 때리게 됩니다. 그러면 가공지선이 얘들을 대신해서 맞는 거예요. 그래서 선로를 보호할 수가 있고, 매설지선, 가공지선은 맨 위에 있는 이런 선을 얘기하고, 매설지선은 말 그대로 땅에 묻어버리는 겁니다. 이렇게, 이렇게 묻어서 여러 개의 병렬로 연결을 해서 합성 저항을 감소시켜서 전체 저항을 감소시키는 이런 매설지선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호개전 방식입니다. 보호개전 방식이란 것은 이런저런 원인에 의해서 고장이 났을 때, 우리가 고장 날 때마다 홀라당 다 태워 먹으면 안 되죠. 홀라당 다 태워 먹는 것보다 이 보호개전 기기가 비싸더라도 이런 것들을 설치해서 선로를 보호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그래서 보호개전기의 사용 목적은 고장의 종류, 저번 시간에 했던 지락이나 단락 이런 것들을, 혹은 고장 전류와 전압, 뭐 지락 전류, 그 다음에 단락 전류 이런 것들입니다. 고장점의 위치 등을 정확하게 검출해서 고장 구간을 고속도로 선택 차단하는 지령을 내리는 등 개통 보호를 위한 기능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호개전기 구비 조건은 고장의 정도의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할 것. 그러니까 우리가 고장 선로만 2개, 3개의 선로가 있다고 했을 때 고장 선로만 딱 끊어가지고 차단하고요, 나머지 선로들은 정상적으로 전력을 전송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고장의 정도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동작이 예민하고 오동작이 없어야 돼요. 이 최선이 고장이 났는데 옆에서는 차단하면 안 된다, 이런 거고요.
소비 전력이 적고 경제적일 거, 경제적인 요소는 어떤 기기에도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적당한 후비 보호 능력이 있을 거. 후비 보호 능력이라는 것은 후비 뒤에서 보호한다는 겁니다. 즉 1차 보호가 있고 2차 보호가 있을 때 먼저 1차가 보호를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근데 1차에서 보호를 해줘야 되는데 얘가 동작을 못했다, 보호를 못했다 그러면 뒤에 있는 것이 2차적으로 보호해주는 이러한 것을 후비 보호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이상전의 보호 개선 방식이고요. 그 다음에 변전소가 있는데, 우리가 변전소를 이렇게 봅니다. 이렇게 와서 변전소를 트랜스 변압기를 기준으로 얘기를 하는데, 이 앞부분을 송전, 이 뒷부분을 배전,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변압기를 이러한 역할을 해주는 것이 우리가 변전소인데요. 이 변전소는 50kV 이상이면 변전소가 되고 50kW 적으면 변압기가 됩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도 구분해 주시고요. 근데 이 변전소의 역할은 뭐냐? 변전소 역할은 전압의 변성과 조정. 보통 우리가 앞에서 오는 것이 154,000V고요. 이것을 뒷부분에는 22,900V로 바꿔주는 것이 변전소의 변압기가 하는 역할입니다. 전력의 집중과 배분, 변전소로 이렇게 전압을 모읍니다. 이렇게 모아서 변전소에서 또 이렇게 배분을 해주는 거죠. 그런 역할. 전력 조류의 제어. 전력 조류라는 것은 전력 흐름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부분이 전력이 부족하다라고 하면 더 보내줘야 되는 것이고, 이 부분이 부하를 사용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뭐 끊을 수도 있는 것이고, 이런 전력의 흐름을 제어하는 거죠. 송배전 선로 및 변전소의 보호. 그래서 이 변전소에서 변압기만 그랬지만은 이 변전소에는 뭐 차단기, 개폐기, 여러 기기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변전소의 보호까지 할 수 있고, 그래서 우리가 보통 변전소에서는 제가 이 그림을 이렇게 보통 그립니다. 변압기가 가장 중요한 거죠. 변전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변압기입니다. 그러면 이 변압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일반적으로 차단기가 있고, 차단기와 함께 사용하는 것이 단로기, DS 등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차단기 대신에 이러한 전력 퓨즈, PF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변압기를 보호하기 위한 차단 기기가 되는데, 먼저 이 단로기를 DS라고 합니다. 한국말로 단로기, 영어로 디스커넥팅 스위치, 기어로 DS라고 하는데, 무부하 상태에서 전력을 개폐합니다. 즉, 이 단로기는 전기가 흐르고 있는 동안에는 열고 닫고를 할 수가 없습니다. 기구적으로 너무 약하기 때문에 얘는 전기가 흐르고 있는 동안에 온오프를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부하 상태에서 전로를 개폐하거나 차단기, 변압기, 필요 기둥과 같이 고전압 기기를 일차적인 부착해서 기기류의 점검 보수 시 회로를 분리하는 데만 사용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단로기고, 실제로 메인 차단은 변압기를 보호해서, 예를 들어서 단락 고장이 발생했다. 그럼 굉장히 큰 전류가 흘러요. 그러면 그 큰 전류가 변압기에 들어가면은 변압기가 고장이 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차단기가 앞에서 끊어져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변압기를 보호하는 거죠. 전류가 흐르고 있을 때 있는 상태에서 회로를 개폐하거나, 즉 단로기와는 다르게 전류가 흐르고 있을 때도 온오프를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만큼 기계적으로 튼튼하고 내구성이 있다는 거죠. 차단기 부하 측에서 단락사고 및 지락사고 발생할 때 신속하게 회로를 차단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개폐기를 얘기합니다. 그다음 이 차단기의 종류에는 유입 차단기 52, 소실에서 이거 차단기는 아크가 발생합니다. 차단을 시킬 때 불꽃이 발생하는데, 그것을 어떠한 원리로 끄느냐, 어떠한 원리로 소호시키느냐,
아크를 끈다는 것을 소호라 그래요. 소호 원리가 뭐 전련류 분해 가스의 흡부력을 이용해서 차단하고, 자기 가스는 MBB라 하면서 전자력을 이용해서 차단하고, 기존 차단기는 천연 공기를 이용해서 차단. 그래서 천연 공기를 이용한다는 것은 아무런 장치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전체 중에서 기존 차단기만 저압 있죠. 낮은 저압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공기 차단기는 압축 공기를 이용하고, 진공 차단기는 진공 상태를 이용하고, 가스 차단기는 SF6 가스를 이용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차단기 대신에 PF 전력 퓨즈를 사용할 수가 있는데, 차단기 대신에 그래서 전력 회로를 사용하는 퓨즈로서 주로 고전압 회로 및 기기의 단력 보호용 차단기와 같은 과전류 보호 장치가 됩니다. 차단기 대신에 뭐 사용할 수가 있는데, 당연히 뭐 구조나 이건 다르지만은 큰 맥락에서 단락 전류 같은 큰 전류를 차단할 수가 있다. 즉 차단기와 같은 역할을 할 수가 있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배전 방식 및 전기 공급 방식입니다. 배전은 앞에서 말씀드리면 변압기 이후가 배전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변압기가 이렇게 있는데 1차 측 송전이고 2차 측 배전입니다. 그러면 배전을 어떤 식으로 하느냐? 방법이 가지식, 수지식, 환상식, 루프식, 뱅킹 방식, 망상, 네트워크 방식이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가지식은 변압기 이후가 뭐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여기 다 부하예요. 이게 다 부하입니다. 이렇게 가지식으로 공급하는 것을 가지식, 수지식이라 하고, 환상식, 루프식은 변압기 이렇게 왔죠? 이것을 환상, 이런 식으로도 보내고 이런 식으로 보내고 이런 식으로 보낼 수가 있다는 거죠. 뱅킹 방식은 변압기 이렇게 했을 때 여러 갈래로 이렇게 보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 갈래로 보낼 수 있는 것이 뱅킹 방식이고, 망상식 네트워크는 변압기 이렇게 했을 때 얘가 그물 모양, 그물 이렇게 어떤 방법으로도 보낼 수가 있는 이런 것을 우리가 그물 혹은 그물이 아니고 망상, 그물망이죠. 그물망 네트워크 방식이 되는 겁니다. 배전 방식이요. 그 다음에 전기 공급 방식은 전기를 어떤 방법으로 공급하는 것은 크게 4가지입니다. 변압기 기준으로 했을 때 단상 2선식, 여기 하나의 상이에요. 하나의 상이고 선이 2가닥인 것. 예, 우리 가정에 들어오는 거죠. 그 다음에 단상 3선식은 상은 하나예요. 상은 하나인데 선이 3가닥이요. 즉 이렇게 했을 때 220V를 얻을 수가 있고, 이렇게는 110V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상인데 하나의 상인데 2가지의 전압 110과 220V를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삼상은 3상 3선식과 3상 4선식인데 보통 3상 3선식 이렇게 델타 결선이고요. 3상 상이 3개고 선이 3가닥. 3상 4선식은 그래서 상인 3개인데 선 하나, 둘, 3개, 중성선까지 해서 4가닥이 있는 것. 이것을 우리가 3상 4선식이라고 하고 전기 공급 방식으로 이렇게 사용하는 겁니다. 그 다음 전압의 N배 승합이요. 우리가 예전에 우리 90년대까지 110V를 쓰다가 우리가 90년도 말에 220V로 2배 승합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가 예전에 뭐 일제시대 때부터 뭐 해서 50년대, 60년대 3.3kV나 6.6kV로 하다가 22.9kV를 사용을 많이 합니다. 네, 요즘은 많이 사용 안 하죠. 22.9kV 사용하는데, 이처럼 왜 전압을 2배, 3배 이렇게 승합을 하느냐, 높이느냐? 그 이유가 전압을 N배 승합을 하면은 전력 손실, 전선의 단면적, 굵기, 전압 강하율이 제곱의 반비례합니다. 즉, 전압이 2배가 됐을 때 전력의 손실은 4분의 1, 단면적도 4분의 1, 전압 강하율도 4분의 1배가 된다는 거예요. 이만큼 좋아요.
그 다음에 공급 전력과 공급 거리는 공급 전력 많이 할 수 있죠. 공급 거리도 많이 보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전압의 제곱에 비례해요. 전압이 2배가 됐으면은 공급 전력은 4배, 공급 거리도 4배로 보낼 수가 있다는 것이고, 전압 강화는 승합 전압의 반비례합니다. 전압이 떨어진 정도는 2배 되면은 2분의 1배로 떨어진다. 그런 특징이 있어요. 그 다음에 전원의 종류별 특징으로는 종류는 2가지밖에 없습니다. 직류냐 교류냐. 근데 직류 방식은 우리가 옛날에 에디슨이 강조했던 거고요. 교류 방식은 테슬라가 강조했던 방법인데 우리가 결국 테슬라 방법을 해서 이 교류를 사용하죠. 근데 최근에는 또 직류가 또 대두되고 있습니다. 왜냐? 뭐 우리가 발전기 태양광이나 혹은 해저 케이블 같은 경우는 손실이 적기 때문에 직류도 공급 방법에 포함이 되는 거죠. 일단 지금까지의 기술력으로 봤을 때 교류 송전 방식을 보면 변압기를 이용한 전압의 크기 변화는 용이하다. 전압의 크기를 바꿔야 되는데 이것을 교류 방식이 훨씬 더 용이하게 할 수가 있고 일관된 운용이 가능합니다. 우리 모두 주파수 60Hz를 사용하죠. 60Hz이기 때문에 전압도 일정 전압, 주파수도 60Hz로서 일정한 일관된 운용이 가능하다는 것이고, 회전자기를 쉽게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가장 많이 사용하는 전동기가 삼상 유도 전동기요. 삼상 유도 전동기는 아라고 원판에 의해서 회전자기를 삼상을 공급하면은 쉽게 얻을 수가 있다. 거기에 비해서 직류 송전 방식은 절연 계급을 낮출 수가 있다. 직류는 똑같은 교류에 비해서 절연의 비용이 적습니다. 왜냐하면 직류는 최대값과 실효값이 같아요. 그래서 최대값 100V, 실효값 100V라서 100V만큼만 절연하면 되는데 교류는 실효값이 100일 때 최대값이 141이에요. 그러면 절연은 141만큼 절연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절연이 돈이라 그랬는데 그 돈을 줄 수가 있고, 송전 효율이 좋습니다. 손실이 거의 없어요. 손실이 적기 때문에 송전 효율이 좋고, 단점은 뭐냐? 교류는 변압기를 통해서 쉽게 전압의 크기를 바꿀 수가 있는데 직류는 그게 안 돼요. 그래서 변환, 역변환, 인버터, 컨버터 이러한 비슷한 장치들이 따로 필요하다는 것, 이런 것이 됩니다. 그 다음에 전력공학 마지막으로 배전선로의 부하 특성 및 운용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전기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것은 변압기입니다. 변압기가 중심이 돼요. 근데 이렇게 한전에서 와요. 한전에서 변압기가 이렇게 있습니다. 있고, 이것이 또 다른 변압기로 또 공급을 이렇게 해줘요. 해주고, 또 이런 변압기에서 직접 부하의 전기를 공급을 해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보시면 돼요. 15만 4천 볼트가 들어오면 이것을 22,900볼트로 바꾸는 거죠. 그리고 부하에 공급하기 위해서 22,900볼트가 여기서 22,900볼트 이만큼 오죠? 이것을 우리가 220이나 380으로 바꿔서 각각의 부하를 공급을 하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우리가 변압기의 용량, 즉 여기에 용량을 다 합한 것이 얘보다 작아야 됩니다. 작아야 돼요. 그 다음에 얘와 얘를 다 합한 것이 얘보다 작아야 돼요. 그렇게 해야만 원활하게 부하의 전력을 공급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이 변압기의 용량을 산정하는 것이 굉장히 큰 일 중에 하나인데, 그 변압기 용량을 산정하는 데 필요한 것이 뭐냐면 부동률, 부하율, 수용률, 이러한 수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볼게요. 일단 먼저 수용률이라는 것은 얼마나 수용하느냐라는 것을 얘기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보세요. 얘가
지금 여기 변압기가 있는데 요거 변압기의 용량을 구해요. 먼저 이 변압기의 용량을 구하는데 얘가 10이고 얘가 10이고 얘가 10이에요. 그러면 30이죠. 네. 다 하면 30입니다. 그러면 얘가 30만큼 공급해 주면 되는데 일단 얘가 30이지만 그래서 이 변압기 용량 30으로 하고 싶은데 얘는 여름에 사용하는 거 얘는 겨울에 사용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얘는 뭐 냉방 시설이고 얘는 난방 시설이에요. 그러면 최대로 동시에 사용해봤자 20만큼만 사용을 하는 거예요. 이 변압기가 공급하는 것이 전체 설비는 30이지만 동시에 사용하는 최대는 20이에요. 그러면 이 변압기는 굳이 사용하지 않는 30을 할 필요가 없다. 20만큼만 있어도 되기 때문에 이 변압기의 용량은 20으로 설정하는 겁니다. 즉 우리가 수용률이라는 것은 뭐냐? 여기에서 얘기하면 30분의 20을 얘기하는 거예요. 30분의 20. 즉 모든 설비고요. 모든 설비고 얘는 최대 전력, 최대 수용 전력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변압기의 용량은 최대 수용 전력만큼 있는 거지 모든 설비 용량만큼 있을 필요는 없다는 거죠. 예. 그것을 의미하고 그래서 수용률은 최대 설비 용량분의 최대 수용 전력을 얘기하고 따라서 변압기 용량은 얘가 변압기 용량이라고 했죠. 변압기 용량은 수용률 곱하기 수용 설비 용량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얘가 만약에 전력의 종류가 피상전력이다, 유효전력이다 등에 따라서 역률이나 효율을 대입을 하면 되는 거예요. 하여튼 여기서 개념이 잡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수용률이란 것은 수용 설비 용량분의 최대 수용 전력을 얘기하고 변압기의 용량을 구하는 데 필요한 것이다. 그 다음 부동률은 뭐냐면 부동률은 얘나를 가지고 얘를 구하는 겁니다. 얘를 구할 때 우리가 부동률을 고려해서 구하는 거죠. 그래서 부동률은 다수의 수용가, 즉 하나, 둘, 셋 이런 다수의 수용가에서 어떤 임의 시점에 동시에 사용되고 있는 합성 최대 수용 전력에 대한 각 수용가의 최대 수용 전력과의 비입니다. 이것도 뭐 좀 따져볼 것도 있지만은 이 변압기 용량을 결정할 때 시간을 개념을 대입해서요. 시간에 따라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시간대의 전력만큼 이 변압기 용량을 결정하면 된다. 이런 의미고요. 예, 이렇게 해서 본교재에서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부하율은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부하율은 그래서 하루를 제가 4단계로 나눠서 6시까지 12시까지 저녁 6시까지 24시까지 했을 때 예를 들어서 1, 2, 3, 4요. 1, 2, 3, 4입니다. 즉 아침 밤 12시부터 아침 6시까지 1, 6시부터 12시까지 2, 12시부터 18시까지는 4, 그 다음에 18시부터 24시까지는 3을 사용합니다. 시즌 사용해요. 그런데 이렇게 사용하려면 우리가 최대 전력은 얼마가 있어야 돼요? 얘는 이때는 우리가 1밖에 사용하지 않지만은 변압기 설비 용량은 4만큼 설치해야 되죠. 4만큼 설치해야 되는 겁니다. 맞죠? 근데 평균을 하면 얼마냐? 평균은 이렇게 되는 거죠. 이만큼이 평균이 되겠죠. 이만큼이 평균입니다. 즉 1 더하기 3 3이고 3이고 6에 4가 전체 전력이 10이고요. 전체 전력이 10을 4구간으로 나누니까 2.5가 됩니다. 2.5. 그래서 전체의 평균은 2.5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전체 설비를 봤을 때 12시에서 18시까지는 100%를 모두 사용하지만은 0시부터 6시까지는 1밖에 사용 못하고요. 그 다음에 6시부터 12까지는 2밖에 사용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얘기하는 부하율이란 것은 최대 전력분의 평균 전력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값을 통해서 이 기기가, 이 설비가, 이 사만큼 맞는 설비가 얼마나 유용하게 사용되고 있는 거야. 예를 들어서 우리가 부하율이 80이다. 그러면 내 설비한 그 설비 용량을 평균 80만큼 계속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의미고요. 부하율이 만 20이다. 그러면 내가 100만큼 사용할 수 있는데 평균 20밖에 사용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설비를 그만큼 유용하게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것을 나타내는 척도가 되겠습니다. 부하율도 이렇게 된다. 그러면 배전선로의 전압 조정인데 앞에서 했던 것과 조금 유사한데요. 송전에서도 앞에서 이런 걸 했었죠. 선로에 저항과 리액턴스가 있기 때문에 내가 100을 보냈는데 95만 도착했어요. 도착하고 나서 끝이 아니고요. 이만큼 깎아 먹었으니까 보상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변압기가 이렇게 있는데, 우리 집에 220을 보냈는데 우리 집에 왔는데 180밖에 안 돼요. 그러면 우리 집에 180밖에 도착하지 않으니까 저 텔레비전도 잘 안 나오고 불도 깜빡깜빡거리고 그런 문제가 있죠. 그래서 220V가 왔는데 이것을 어떻게 220V 보내준 것을 180V 왔지만 이것을 다시 220V로 조정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배전선로의 전압 조정이 됩니다. 전압 조정으로서 공급 전압이 전기적으로 유지하지 못하고 이보다 높아질 수도 있어요. 낮아지면은 효율이 감소하고 용열 및 기기의 수명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배전선로의 전압을 조정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종류로서는 일단 변압기로서 전압이 이렇게 떨어질 거니까 변압기 자체에서 권수를 조정해서 1000부터 240을 보내주는 겁니다. 240을 보내주면은 예를 들어 260을 보내주는 거. 260을 보내주면은 40번도 깎아먹고 220이 오겠죠. 그래서 첫 번째로서 주상 변압기 1차측 탭 변압. 탭을 변환하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승합기는 기기 시간에 배우는 단권 변압기입니다. 여기에 끝부분에 승합용 변압기를 설치해서, 승합용 변압기, 단권 변압기를 설치해서 떨어진 것만큼 보상해주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유도 전압 조정기는 우리가 유도 전압 조정기라서 인덕션 레귤레이터라고 해서 그 전기 기기 시간에 전자 유도 원리에 의해서 전압의 크기를 조정할 수 있는 그런 기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슬라이닥스라고 하는 그런 기기를 통해서 조정을 해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변압기의 탭 변환, 그 다음에 승합기, 그 다음에 유도 전압 조정기 등을 통해서 배전선로의 전압을 조정해 줄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우리가 그 전력공학에서 배우게 될 내용입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이 전력공학을 탄탄하게 공부하시면은요, 실기에서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실무에서도 연관이 많고요. 그래서 이 부분 너무 만만하게 보지 마시고 이 부분 또 실무와 실기를 생각해서 꼼꼼하게 공부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잘 정리해 주시고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